아주 속수무책으로 이 바이러스에게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용 가능한 위험, acceptable risk. 우리가 일정한 위험을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안전해진 거죠.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에서 일하는 임승관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역사의 시간을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7개월 동안 어떤 것을 알게 되셨나요? 저는 이걸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바이러스 감염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도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즉,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침범당하는 과정도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난 5월에 정세균 총리께서는 이런 발언을 하셨다 그래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히,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저는 총리의 말씀에 앞부분은 동의가 되고요. 뒷부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상당 기간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마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운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2013년생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 새 가방을 메고 새 신발을 신고 새 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많이 기다렸던 학교에 간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혹은 이틀 정도 교실에 갈 수 있고 가면은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과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쉬는 시간에도 나가서 뛰놀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정말 뉴노멀일까요? 지금은 전쟁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시기일 겁니다. 전쟁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과 전후를 살아가는 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일상들, 이 변화들이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그래프입니다. 좌측은 시간에 따른 발생들을 표현한 그래프이고요. 우측은 역시 시간에 따른 사망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죠. 아주 속수무책으로 이 바이러스에게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바이러스는 강하고 인류보다 훨씬 강한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느냐?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 겪어본 일입니다. 1918년도, 1919년도에 겪은 이후에 100년 만에 온 일이거든요. 우측 사망 그래프처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5월부터 6월, 7월, 8월을 보십시오. 발생은 계속 늘어나지만 인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포그래픽들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저 덩어리들이, 역사의 시간을 굴러가는 저 덩어리들이 우리가 겪어온, 인류가 겪은 팬데믹의 사망 숫자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여지는 저 검은색, 짙은 푸른색의 저 거대한 덩어리는 2억 명이 사망했다는 저 덩어리는 14세기의 흑사병입니다. 그 옆에는 16세기의 천연두, 그리고 그 옆에는 초록색, 좀 가까이 있죠, 지금 시대와. 저것은 20세기 초반의 스페니시 플루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17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세계 인구가 4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리고 100년 만에 그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감염 재생산수라는 게 있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저희 부모님도 아시던데요. 어떤 일정한 시간마다 감염이 확산되는데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곱하기라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400명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막아낸다면 우리의 안전을 조금 더 지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생활하는 것보다 50% 정도의 거리를 둔다면 한 달이 지났을 때 15명까지 줄일 수 있고,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75%를 줄인다면 2.5명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행의 확산을 조절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위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까이 있으면 더욱더 많은 밀도로 접하게 될 것이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적은 밀도로 이 에어로졸을 접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 간단하죠.
저 비말로부터 내 몸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고, 즉 밀집된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들을 삼가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어떤 공중적인 공간에 있었다면 손 씻기 같은 부분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1m, 2m 이상 거리를 두기 어렵다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년 이상 실천해 오신 바로 그것입니다. 원리도 저렇게 간단합니다. 뭐 누구나 지금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저희 가족에게 위험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로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할 일은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낮아진 위험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들을 수용 가능한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일정한 수준의 위험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사회 전체가 더 안전해지고 사회의 지속적인 활동, 사회 경제적 체제가 유지됩니다. 그 길을 찾는 것, 그 항로에 나간 것이 이번 팬데믹 대응의 본질이거든요. 수용 가능한 위험이라는 개념은 보건학이나 산업안전학에서 아주 오래된, 아주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갑상선 암 검진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초음파 검사로 우리 중년 여성들이 갑상선 암 검진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절이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죠. 작은 결절까지 치자면 절반은 보일 겁니다. 결절이 보인다고 해서 누구나 조직 검사를 하고 누구나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먹어야 될 것이고, 수술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고, 따라서 그것들을 잘 가려내서 초음파 모양으로 봤을 때 아주 예쁘게 생긴 어떤 결절이라면 차라리 지금 검사를 하지 않고 1년 뒤에 다시 확인하는 것 같은 일, 그런 일을 1000명, 10,000명 하다 보면 한두 명은 좀 불운하게 정말로 악성 종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나머지 9,999명이 갑상선을 절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겁니다. 수용 가능한 위험, acceptable risk. 이 개념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국가 단위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가 6월 24일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을 우리 방역 당국이 변경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2번 이상의 PCR 검사가 음성이 돼야지만 격리 해제를 하고 퇴원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무증상자는 열흘, 증상 있는 사람은 해소된 지 한 2주일 정도가 되면 검사 없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 변경했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죠.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개정되기 전에 한 번 입원한 확진자가 병원에 머무르는 기간이 평균 24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의 절반쯤 됩니다. 만약에 저때 저 기준을 변경하는 것, 즉 수용 가능한 위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미 지금 서울과 경기와 인천은 대구 2월에 대구 경북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위험을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안전해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만들었던 팸플릿인데, 세계 방역의 기준이 되다, 혹은 후진국에 가르쳐주겠다고 하잖아요. 어떤 뜻인가요? 답을 알고 있다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할 때 정말 답을 아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잃어버린 것일 거고, 질문을 잃은 커뮤니티에는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선배들도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미국의 유행 곡선입니다. 지난 7월 달에 74,000명까지 미국은 확진자를 찍었었는데요. 하루당 발생한 확진자를. 이걸 3억 3천 미국의 인구로 나누고 5,300만 한국의 인구를 곱하면 약 12,000명입니다. 즉 우리 정은경 본부장께서 브리핑장에 와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늘 확진자가 12,000명 나왔다고요. 상상이나 되시나요? 얼마 전까지 50명, 60명이었고 지금 300명, 400명에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한국의 경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대응, 팬데믹의 세계에 대해서. 따라서 아는 채 가르쳐줄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배울 때라는 거죠. 다음 그래프는 한국의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다들 저 시기가 그리우시죠? 4월, 5월, 6월, 7월. 저 시기가 그리울 겁니다. 가운데 있는 저 파란색 막대가 아주 낮았던 시기. 어떤 날이 0명이었던 날도 정말 있기도 했죠.
근데 그때 저렇게 20명에서 50명 나왔을 때 언론인들이 취재위원인 저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좋아집니까? 카메라에 대고 얘기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인데요.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을 때는 없을 건데요. 이상하십니까? 저 때 거리두기 몇 단계였죠? 1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발생이 늘어나는 8월 중순부터 2단계를 갔다가 지금 2.5단계죠. 1단계보다 낮은 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최저치잖아요. 종식이 아니면 1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죠. 따라서 그때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계했어야 됐고 그것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스웨덴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자면 결국은 유행 곡선을 꺾는데 저 점선이 보이시죠? 의료 수요를 계속 늘려가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인 전략입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스웨덴의 어떤 역학 자료입니다.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발생입니다.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많을 때 1200명, 1300명도 찍었습니다.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을 조금 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는 200명, 300명으로 줄여냈고요. 가운데에 있는 하늘색 막대는 중환자 병실의 사용률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사망자의 일별 발생률입니다. 즉 지난 6월, 7월 확진자는 늘어가도 중환자 병상의 사용률과 사망률은 낮춰내고 있습니다. 전략을 짠 겁니다. 사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위험한 사람들은 보호하면서 사회경제적 체제는 유지가 가능한지, 스웨덴이 국민들을 상대로 집단 면역 실험을 한다라든지 몇 가지 억측적인 보도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도 설마 그럴 리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얼마나 튼튼한 복지국가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정책이 결정될까? 스웨덴이란 나라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방역 당국자와 전화 통화해 본 적 없지만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해야 사회가 유지되면서도 사망자들을 위험한 사람들을 줄이고 보호해낼 수 있는지. 오른쪽에 보이는 200명 정도의 저 주황색 막대는 5배를 곱하면 1000명입니다. 스웨덴의 균형은 확진자 1000명 정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그 균형을 50명에서 이루었는데 그럼 50명에서 이루는 것과 1000명에서 이루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떨 때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떨 때 공연장에서 배우들이 공연할 수 있을 것 같고 즉 사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한 시사 주간지와 지난 봄에 한 3개월여 동안 대담을 했었는데요. 그때 첫 챕터의 제목이 완벽한 안전 그런 건 없다라는 제목이었고 그리고 이 단행본으로 좀 묶였는데 이 책의 제목은 가늘게 길게 애틋하게입니다. 가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팬데믹 시대의 우리의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고 길게 인내심 같은 것들의 태도 그리고 애틋하게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 자세, 정신 같은 것들을 제목에 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할게요. 비대면의 세계가 올 것이다. 언택트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대면이 수단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대면은 목적 아닌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친구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껴안고 이거 다 목적이잖아요. 비대면 연애, 원격 결혼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될 거고 우리는 결국 보듬고 어루만질 겁니다. 다만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가능하면 빨리 오도록 혹은 그 인내 시간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가깝도록 가늘게 길게 애틋하게 살아가 보자는 얘기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